2014년 9월 12일 미국 버지니아 샬롯스빌. 새벽 12시 40분 홀로 파티 장소로 나와 집과 반대편인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가던 버지니아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한나 그레엄을 그 이후로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는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DNA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인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 이후로 발생한 모든 일들이 공개되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CBS 48 Hours 한나 그레엄 사건 에피소드와 영국의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션 기사, 그리고 CBS의 2016년 3월 3일 제스 매튜에 대한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한나 그레엄. 한나는 사건 당시 18세로 버지니아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합니다. 그녀는 미국 생활에 큰 열정을 가지고 매우 적응을 잘하는 학생이었죠. 그녀는 항상 낙천적이었고 학업과 다양한 과외활동에도 많은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구들에게 깊은 공감을 보내는 따뜻한 친구였고, 다른 이웃들을 돕는 것을 좋아해 엘라바마주의 토네이도 피해 복구를 돕는 헤비타트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하기도 했죠. 그녀는 프랑스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녀는 2014년 말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릴 적 피아노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아이였고, 고등학교 때 색소폰을 배워 고등학교 밴드에서 리더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들은 그녀만을 생각하면 항상 미소, 사랑, 낙관주의, 농담, 음악, 운동, 요리라는 단어들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2014년 9월 12일 오후 9시 30분 버지니아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한나는 자신이 거주하던 그랜드마크 아파트에서 나와 친구를 만나러 샬롯스빌에 위치한 피그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10시 48분에 친구를 만나 피그 레스토랑에서 술을 한잔 마셨고, 1시간 정도 있다 한나는 친구와 함께 샬롯스빌 14가에 위치한 캠든 플라자 아파트먼트로 향했고, 거기서 친구들과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약 1시간 정도 뒤에 그녀는 술에 취했던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티 장소를 떠납니다. 술에 취한 그녀를 본 친구들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혼자 가고 싶다며 친구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 불과 파티 장소에서 그녀의 집까지는 약 15분 거리였기 때문이었죠. 그때의 시간이 새벽 12시 30분. 어떤 이유여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자신의 집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집 쪽과는 완전히 반대편이었던 다운타운에 위치한 템포라는 이름의 바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가던 모습은 고스란히 CCTV에 찍히게 되죠. 이때의 시간은 9월 13일 오전 12시 44분. 그리고 오전 12시 56분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신이 길을 잃었고 지금 매우 속이 안 좋다라는 말을 보냅니다. 실제로 그때 그녀는 매우 취해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32살의 파트타임 택시 운전수 제스 매튜도 그 시간대에 다운타운에 있던 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걷고 있었던 한나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매튜는 그녀를 발견하고 관찰하고 있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가 걷던 길로 다시 돌아서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매우 취해 있었고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쯤인지 알지 못했죠. 그녀는 무작정 다운타운 쪽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근처 CCTV에 찍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흑인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녀의 팔 한쪽을 잡고서 둘이 어디론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템포라는 바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매튜는 바에 들어가 칵테일 2잔을 시키지만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와 작은 실랑이를 벌인 뒤 그와 다시 나옵니다. 그 당시 한나는 한 통의 문자를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는데, I got stuck down though. 그런데 나는 지금 갇혔어 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한 통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생전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고, 이때의 시간은 새벽 1시. 그리고 한나와 매튜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하루가 더 지난 9월 14일 그녀의 친한 친구는 그 문자 메시지와 함께 아무런 연락이 없이 사라진 한나가 걱정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되죠. 평소에 항상 책임감 있고 성실했던 한나가 하루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모두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모두 그녀를 찾으러 다니기로 결정합니다. 한나의 친구에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금은 이례적이게 곧바로 그녀를 찾는 수색에 돌입했는데 버지니아 샬롯스빌에서는 몇 년 사이에 젊은 몇 명의 여성들이 실종되었거나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한나의 실종은 바로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실종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그녀가 파티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모든 거리의 CCTV를 확인하고 그녀의 동선을 각 시간에 맞게 타임라인을 세워 재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길거리에 CCTV에 찍힌 한나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한 흑인 남성을 끝까지 추적한 끝에 그가 택시기사였던 제시 매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약 5일 후인 9월 19일 경찰은 제시 매튜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아 그의 집으로 출동, 그의 집에 있는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에는 심카드가 없는 갤럭시폰이 있었고 그가 그날 입었던 것으로 추정한 셔츠도 있었죠. 심카드가 없는 갤럭시폰은 포렌식에 성공하였고 그 셔츠에는 제시의 DNA와 함께 한 여성의 DNA도 동시에 발견됩니다. 추후 그 여성의 DNA는 한나의 것으로 밝혀지죠. 그리고 역시 제시가 타고 다니던 오렌지색 크라이슬러 시브링차 조수석에서 한나의 DNA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9월 19일, 20일, 22일 총 3일 동안 그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 꼼꼼한 수색을 펼칩니다. 발견된 다른 갤럭시폰, 침구류, 베개, 그의 옷 전부, 칫솔, 화장실에 있던 머리카락들, 그의 지갑, 그리고 그의 하얀색 반바지, 그의 셔츠들, 그리고 피로 추정되는 여러 핏빛 얼룩이 물들어 있던 수건들을 압수해 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9월 20일 제시는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그가 고용한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죠. 그는 출두하자마자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한나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후 경찰서를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은 제시를 체포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때라 그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는 없었죠. 경찰서로 나온 그는 그 길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던 모든 현금을 뺀 뒤 미리 구해놓은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바로 도주합니다. 이렇게 도주 직후 낌새를 챈 경찰들은 그를 뒤쫓지만 이미 엄청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제시를 잡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경찰들은 그를 공개 수배하기로 합니다. 30대 초반의 흑인이고 약 187cm의 키에 드레드 머리, 검은색 청바지를 입었고 도주할 때 사용된 그의 여동생 차, 청록색 닛산차를 전국에 있는 경찰서와 언론에 알립니다. 참고로 이때부터 용의자 제시 매튜의 이모 중 한 명인 앨리스 플래처는 자신이 직접 두 손 두 발을 걷고 실종자 한나의 부모님을 도와서 제시 검거에 가장 힘을 쓰기도 합니다. 용의자 제시 매튜. My name is Sue Graham. At my side is my husband John. As you know, we are Hannah's parents. I will now read a brief statement. Firstly, we would like again to express our enormous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search for Hannah, including the police, the professional search teams, the people staffing the telephone tip line, UVA students, our friends, neighbours and work colleagues, as well as the citizens of Charlottesville and the surrounding area.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many, many people who have supported our family during this terrible ordeal through words, deeds, thoughts and prayers. We also owe our sincere thanks to the City of Charlottesville, the University of Virginia and the concerned citizens who have contributed a total of $100,000 to the reward which is being offered for information leading to Hannah's return. We have been overwhelmed by the generosity of you all. As you are aware, an individual has been charged with the abduction of our beloved daughter Hannah. However, despite extensive search efforts, no trace of Hannah has been found since she disappeared in the early hours of Saturday, September the 13th, now more than 3 weeks ago. The police have received thousands of tips, and to each one of you who made the effort to call in with information, we express our heartfelt thanks.
We also thank all of you who have actively searched your properties and reported the results to the police. However, despite all of your efforts, Hannah is still missing. Somebody listening to me today either knows where Hannah is or knows someone who has that information. We appeal to you to come forward and tell us where Hannah can be found. John has already said that this is every parent's worst nightmare. That is true, but it is also a nightmare for our son James, for Hannah's grandparents and other members of our family, as well as for all of Hannah's many friends here in Charlottesville and beyond. Please, please, please help end this nightmare for all of us. Please help us to bring Hannah home. Thank you. (1982년생) 제시 매튜는 미국 버지니아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알코올 중독, 노출증 환자여서 여러 번 경찰에 체포가 된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모든 일에 항상 무기력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릴 적부터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인지 그는 어릴 적부터 말을 계속 더듬는 버릇이 있었고 학습장애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시가 초등학생일 때 그는 상급생 남자 학생들 약 3명에게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 한 학생은 그를 약 8번이나 성폭행하는데 그에게 협박을 하며 이날의 일들은 너와 나만의 약속이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서는 안 돼. 라며 협박을 하고 어린 제시에게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이때의 일은 그와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던 우월한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으로 집 근처 리버티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풋볼 선수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그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가 리버티 대학을 다니던 2002년 제시는 대학교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가던 한 여성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그 여성과는 다행히 합의를 보았고 기소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다음 해인 2003년 그는 근처 다른 대학이었던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에 바로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역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그가 기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 제시는 여러 계약직 일들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적성에 맞던 샬롯스빌 마을 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택시기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5년 그는 택시기사 일을 하다 자신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던 한 인도계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합니다. 택시에 내려 밤늦게 귀가하던 그녀를 외딴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죠. 당시의 사건을 회상한 그 생존자 여성은 범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냅두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항하면 널 죽이겠다. 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그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가 성폭행 신고를 하고 경찰이 안내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따릅니다. 경찰들은 범죄 현장이었던 막다른 골목으로 가 한 남성의 DNA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 봅니다. 하지만 그 DNA와 관련된 아무런 기록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결로 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고향이었던 인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제시 매튜는 사실 매우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친했던 가족과 친구들 모두는 제시가 매우 따뜻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도와주려고 했었고 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와 관계를 가졌던 전 여자친구는 그를 회상할 때 그는 매우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하죠. 마침내 그가 도주한 지 4일째였던 9월 24일 텍사스의 한 해변가에서 제시 매튜는 FBI에 의해 검거됩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처럼 그의 여동생 차였던 1997년식 닛산 센트라를 몰고 텍사스까지 내려간 것이었고 그는 사람이 드문 해변가 모래사장에 작게 텐트를 치고 숨어 있었죠. 그는 밤에 해변가로 모여드는 여러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 벌레 약을 사러 한 마트에 들렸고 그 마트의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바로 신고한 탓에 그가 FBI에 체포가 된 것이었죠. 그가 검거되었지만 한나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가족들과 미디어는 이제 그녀가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인 10월 18일 백고라가 진행되고 있었던 항구에 훼손된 여성 시신이 버지니아 올드 린치버그 로드라는 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인적이 없는 한 하우스 뒤편에 있던 숲을 속에서 발견된 것이었고 전체 시신의 일부만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들은 수색 범위를 넓혀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한나가 실종된 당일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바지와 크롭티가 발견되었고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그녀의 시계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시신이 발견된 곳 앞쪽 편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령의 남성. 그 남성은 9월 13일 새벽 제시 차였던 오렌지색 크라이슬러 차가 집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매우 특이한 장면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소조차도 잘 알지 못해 이렇게 밤늦게 모르는 차가 외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들은 이 진술을 듣고 몇 년 동안 이 지역 택시 운전사였던 제시가 어느 지역이 인적이 드물고 시신을 유기하면 좋은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그 훼손된 여성 시신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발견되었고 검시관 와일리 박사에게 이송되게 됩니다. 검시한 결과 와일리 박사는 이 여성은 매우 심한 폭행으로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짓습니다. 특히 이 여성 시신의 안면 쪽, 특히 코뼈들이 모두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부패 진행이 덜 된 곳들을 검시한 결과 그녀는 매우 심한 저항을 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시신의 DNA를 확인한 결과 이 여성 피해자는 역시나 한 달 동안 실종 중이었던 한나 그레엄으로 밝혀집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제시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녀의 시신 속에서 다른 사람의 DNA도 하나 발견됩니다. 검시한 결과 그 DNA는 택시기사 제시 매튜의 DNA와 일치했고 경찰은 우연치 않게 이 DNA 샘플을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조회해 보았더니 이 DNA가 다른 강력 사건과도 매우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사건은 2009년 10월에 일어났었던 모건 다나 해링턴 실종 사건. 또 다른 피해자. 2010년 1월 샬롯스빌의 한 외땅 농가에서 항구에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처음 농장주는 그 뼈가 동물의 뼈로 알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사람의 뼈로 인식되었고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죠. 그녀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유해 상태가 상당히 훼손되어 정확한 사망 방식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여성 역시 심각한 외상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발견된 뼈와 함께 발견된 여성의 옷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의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 DNA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봤지만 아무런 신원이 나타나지 않았고 바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추후 진짜 범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유해를 검시한 결과 이 시신의 주인은 모건 다나 해링턴. 그녀는 1989년생 버지니아 샬롯스빌에서 태어났고 실종 당시 20살의 버지니아 공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2009년 10월 17일 친구들과 함께 샬롯스빌의 풀 존스 아레나에서 열린 메탈리카 콘서트를 보러 갔고 공연 도중 친구들에게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말한 뒤 돌아오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3달 후인 2010년 1월 26일 샬롯스빌의 한 외딴 농장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모건의 사건에서 발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그 DNA가 약 5년이 지나 한나 사건의 범인 제시 매튜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판명나게 된 것이었죠. 참고로 2009년 살해된 모건과 2014년에 살해된 한나의 시신은 불과 서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같은 외딴 농가 수풀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The man charged with killing 2 college students in Virginia is expected to plead guilty. Jesse Matthew is charged with murder in the deaths of 18-year-old Hannah Graham and 20-year-old Morgan Harrington. Well, today the Albemarle County Commonwealth's attorney announced the plea agreements which could keep Matthew from facing the death penalty. 2015년 2월 10일 제시 매튜는 공식적으로 한나 그레엄의 1급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됩니다. 당연히 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재판 전체의 분위기도 당연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내려질 찰나 제시의 변호인은 검사와 형량 협상을 통해 한나 그레엄의 살인 그리고 추후에 추가된 모건 다나 해링턴의 살인
두 건의 혐의 모두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제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피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총 4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들이 모두 유죄가 된 순간이었죠. 그에게 내려진 4번의 연속 종신형은 형량이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뜻으로 첫 번째 종신형 복역이 끝나면 다시 두 번째 종신형 복역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사실상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Today, Jesse Matthew Jr. pled guilty to the first-degree murder of Hannah Graham, guilty to the abduction with intent to defile Hannah Graham, guilty to the first-degree murder of Morgan Harrington, and guilty to the abduction with intent to defile Morgan Harrington. Matthew will serve the maximum penalty for each of these offenses, 4 additional consecutive life terms. 재판 선고 직후 제시의 어머니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며 소리치며 울부짖다가 퇴정당했고, 제시는 재판 내내 매우 작은 목소리와 속삭임으로 그의 변호인과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부탁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내가 한 짓을 진심으로 반성 중이고 여러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정말 죄송하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Are you Jesse Matthew Jr.? Yeah. Mr. Matthew, my name is Judge Henry. You have 2 charges this morning. You have got a fugitive from justice warrant out of Virginia for abduction of a person with intent to defile. You have got a Galveston County charge of false information to a peace officer. Your bond is denied on the fugitive from justice warrant. Okay, you're not entitled to a court-appointed attorney on the fugitive from justice warrant except to fight extradition. And sir, I got a question for you. Okay? Like, they took all my clothes and they got me sleeping on a hard thing. I don't feel like I should be able to have some kind of clothes. You appear to me to be dressed in a jumpsuit. Well, once I get back, they're going to take my jumpsuit off and tell me I have to take my jumpsuit off. And Medical has to clear you out of medical. That's a requirement of medical. So once medical sees you and clears you and they move you to another cell, then they'll give you the jumpsuit back. is this for Virginia? Yes. So what is the Virginia one again? The Virginia warrant is a fugitive from justice warrant. The underlying charge is abduction of a person with intent to defile. Right there. Now it's going to have you sign 2 times saying that you're not requesting a court-appointed attorney this morning. What? I'm sorry. If I sign it? I'm going to ask you to sign either way, either requesting a court-appointed attorney or declining consideration for a court-appointed attorney. Oh, okay. If you request one, the only thing that attorney can do for you is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warrant and fight your extradition back to Virginia. 재판 선고 후 약 4년 후인 2020년 12월 교도소에 재소 중이었던 제시 매튜는 석세스 스테이트 프리즌에서 리치몬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가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아 여러 차례 쓰러졌다는 것. 하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그는 2024년 현재까지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잘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의 성폭행 범죄까지 합하면 경찰 추산 약 6건의 여성 성폭행 사건이 더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되고 한나의 부모님 존과 수 그레엄은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주 차원의 DNA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상정합니다. 사실 범인 제시는 2009년 모건을 살해하고 약 1년 후였던 2010년에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걸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벌까지 받았지만 그 당시 사유지 침입죄는 가벼운 경범죄로 취급받았기에 검찰은 그의 DNA 채집 그리고 조회를 하지 않았고 그는 가벼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2009년의 모건 살해 사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5년 후인 2014년에는 밤늦게 길을 가던 한나까지 살해하게 된 것이었죠. 한마디로 2010년에 만약 경찰이 경범죄로 체포된 그의 DNA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이라도 조회를 해보았다면 그는 당시 모건 살해죄로 기소되었을 것이고 2014년에 살해된 한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그녀의 부모님 곁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부모님의 노력으로 2018년 6월 버지니아 주지사 랄프 노덤은 경범죄 유죄 판결 목록을 확대하여 주 데이터베이스의 DNA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합니다. 다른 피해자였던 모건의 어머니 역시 비영리 단체인 Save the Next Girl을 창립, 제시 매튜와 같은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어린 여학생들과 많은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교육, 예방하는 활동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모건이 다니던 버지니아 공대에 큰 거금을 투척해 딸인 모건의 이름으로 장학금 재단을 설립, 많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한나 그레엄과 모건 해링턴의 사건은 연쇄 성폭행 살인범인 제시 매튜의 잔혹함과 이를 막지 못했던 미국의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겨운 정의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저 허망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미국 사법체계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확장의 계기가 되었고 다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기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